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 폐기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장 영상이 국내에 전달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이 시간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교수, 이충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북한의 핵실험장,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북한이 공언한 날짜가 23일부터 25일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24일이 오늘인데요. 이르면 오늘 오후에 핵실험장 폐기 시험을 한다, 이런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폐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른 용어가 아니거든요. 폐기라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동안 많이 썼던 용어가 이제 폐쇄라는 말이었는데요. 폐쇄라는 진입 금지 내지는 봉쇄의 개념이 강하고요. 폐기라고 하면은 사용하지 못하게 완전히 이제 무너뜨린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니까 핵실험장의 경우에는 폐기라는 말이 좀 더 비핵화의 진전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현재 지금 풍계리 쪽 함경북도 길주군의 일단 날씨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후 밤부터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와 이 핵실험 폐기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 폭약은 전기식 뇌관을 쓰기 때문에 천둥 번개가 치거나 비가 오면은 오작동의 염려가 있거든요. 잘못될 경우가 있으니까 날씨가 맑은 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취재진도 많은 영상 장비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많이 불리하겠죠. 오작동이라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천둥 번개가 칠 때 거기에 전기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폭발할 염려도 있고요. 또 혹시 신호가 갔는데도 폭발하지 않을 염려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과연 방사능 유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가 있는 취재진, 그리고 취재진을 보낸 가족들,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는지, 우리 봉 의원님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이 연합뉴스TV 오후에 나와서 연합뉴스TV 못 가게 된 거에 대해서 같이 서운함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성김 대사가 육자회담 미국 대표였을 때 그 영변 2008년 6월 그 냉각탑 폭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한테 직접 가서 그 집무실에서 장관님 제가 직접 폭발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이 그 신발 신고 갔다 왔냐고.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나가라 그랬죠. 그렇게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이 염려하기 때문에 실제 그 서류 있잖아요. 당시에 그 참관에 있던 미국 참관단 서류에서 그 방사능 일부가 탐지됐죠. 탐지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풍계리보다도 더 큰 그런 폐쇄 그 과정이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 사실 우려해야 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방사능이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환경에 노출돼 있을 때 자연적으로 방사능이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누적적으로 받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서 참관하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강한 방사능을 받아서 누적 선량이 어느 정도냐 되느냐, 그것이 허용할 수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핵실험장 특별히 이제 2번 갱도에 접근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불폭이 있겠습니다만 그 입구를 폭파시키고 먼 데서 바라보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방사능은 핵실험할 때에 그 주변 암석이 녹아내려가지고 그 기폭제를 감싸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화강암 지역에서 핵실험할 때에는 방사능 물질의 99.5%가 그 암석 안에 갇힌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그 참관단들이 받는 방사선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다녀온 뒤에는 반드시 피폭량 이거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할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멀리 떨어져서 물론 참관을 하게 될 겁니다. 카메라 망원 렌즈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찍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둬야지 조금이라도 좀 안전할 수 있을까요? 돌이나 이런 것들이 튀어서 비산되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안전 장치들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폭약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폭약량하고 풍향 풍속을 고려해야 되죠. 그 위치가 폭파 장소보다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산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풍향과 풍속에 따라서 일부 기체가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할 것으로 봅니다. 예. 풍계리가 이 핵실험하기에는 최적지로 알려져 있는데 그럴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화강암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최적지고 해발고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히 오지죠 거기가. 그렇죠. 그 보시면은 이제 입구가 4개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이제 동쪽은 오염이 돼서 폐쇄됐고 나머지 2개의 터널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폐쇄한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를 했죠. 근데 보면 이제 터널이 있고 이제 낚싯대, 낚싯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에는 이제 낚시 미끼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폭탄이 폭발해도 이렇게 스스로 그 고립되게 돼 있죠. 근데 이게 과연 폐쇄냐, 폐기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안보 측면에서 본다면은 전문가의 철저한 사찰이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서 보지도 않고 시료 채취도 안 하고 그냥 터뜨려 버린다는 것은 과연 이것이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의지를 증명하는 데는 좀 그 선명하지 않다. 더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었으면 좋은 기회였는데 그냥 그 언론인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멀리서 관찰하게 한 것 이것이 조금 그 너무 모호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6차례 핵실험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 갱도, 뭐 이번 갱도, 특히 일본은 한 번 했고 이번 갱도에서는 5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잠시 전에 이제 그 갱도 위치가 좀 나왔는데 각 갱도마다 이 구조, 그러니까 뭐 달팽이관 구조로 좀 알려져 있는데 다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 다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1번하고 2번 정도는 달팽이 구조로 생각을 하는데 3번 이후부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달팽이로 이렇게 그 꼬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폭발이 일어났을 적에 충격파, 폭발파가 이제 동굴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일직선이 되어 있을 때는 동굴이 확장되면서 나가기 때문에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돌게 되면은 터널을 통해서 전파되는 충격파는 느려지고 속도가 느려지는데 더 빨리 암석을 통해서 그 압력이 충격파가 가해져 가지고 동굴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시공이 복잡하고 측정관을 많이 설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이거는 계산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곡률 반경하고 그다음에 위력하고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2-3번 이렇게 실험을 한 다음에는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터널을 뚫고 거기에 맞는 봉쇄 방법을 찾게 됩니다. 특히 수소폭탄 실험을 할 때에는 이렇게 낚시바늘형 터널로는 되질 않고요. 그때는 기폭실이 있으면은 겉가지 터널을 여러 개를 뚫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측정을 하면서 또 하나는 X선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한 100m 가까운 터널을 별도로 뚫고 진공을 뽑는 그 진공관을 그 안에 묻습니다. 그래서 X선이 이제 그 공기 중에서는 흡수가 되기 때문에 진공관을 통해서 X선을 측정하는 그게 핵융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터널 형상이 수소폭탄을 가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일직선이면서도 다양한 그 다중 터널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터널에 그 전문가들이 직접 걸어 들어가서 달팽이관 모양이냐 아니면 복잡한 모양이냐 했으면 북한이 6번 핵실험 중에서 적어도 한 번은 수소폭탄 실험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나올 텐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을 노출하는 것을 꺼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실험장의 구조, 각 갱도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자, 뭐 규모가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상태가 핵실험 이후에 다를 수도 있는데 각 갱도마다 이제 폭약을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폭약은 어느 정도 양이 들 것이며 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1번하고 2번 갱도는 안에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안에 들어가면 방사능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를 폭파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입구 정도를 폭파시키게 될 겁니다. 사실은 여기 폭파 안 해도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사찰을 하고 방사능 물질을 좀 더 추출을 해가지고 검증을 한 다음에 막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나오려면 또 그 이벤트 그 성격이 좀 사라지고요.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핵실험할 때 북한이 이미 다 수집을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찰 검증을 통해서 그것을 받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미심쩍지 않으면 적으면은 위에서 아래로 뚫어서 기폭실에 직접 그 들어가서 샘플을 채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3번, 4번입니다. 살아있는 갱도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3번 같은 경우가 특히 그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고 복잡한 구조로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현대화돼 있고 그동안의 실험 결과를 반영해가지고 그 차기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걸 실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가서 이 안에 그 설계도를 보고 그 가운데서 여기를 폭파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폭파시키면 가장 좋겠으나 이번엔 그것을 배제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비핵화의 진정성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폭약의 양은 어느 정도가 소요될까요? 폭약은 이제 그거를 이벤트로 보여주느냐 아니면 확실하게 무너뜨리느냐 그다음에 안에서부터 바깥에까지 순차적으로 다 하느냐 아니면 한 곳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미파라친스크를 폭파시킬 적에 그때는 이벤트를 가미해가지고 또 미국에서 거기서 폭파시키는 지진파를 탐지하기 위해서 100톤 정도를 폭파시켰거든요. 카자흐스탄의 핵실험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폭파일 때. 그런데 여기 정도에는 한 100kg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군에서 쓰는 500파운드 폭탄이 그 안에 장약이 80에서 100kg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면은 10층짜리 아파트 정도를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갱도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갱도당이라기보다는 한 곳당. 한 곳당이요? 그거는 이제 안에 그 동굴 벽에 구멍을 뚫고 분산돼서 이렇게 그 폭약을 설치한 다음에 동시에 폭발시키기 때문에 지역 하나가 무너지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동시에 이걸 갱도를 무너뜨리는 건가요? 아마도 1, 2번 갱도는 한꺼번에 해도 되지만 3번, 4번 갱도 안쪽부터 폭파시키면 안쪽부터 폭파시켜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동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그 3번, 4번을 안에서부터 폭파시킬지 밖에만 폭파시킬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밖에만 폭파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의심이 좀 남을 겁니다. 그 만약에 이제 폭발을 시켰다. 그러면 그 핵실험 했을 때처럼 그러니까 우리 지진 감지 되잖아요. 핵실험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충격이 있는 겁니까? 지진파 감지도 되고요. 미약하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지표에서 폭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파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만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그 정도 100kg 정도 되는 그 폭약은 충분히 음파로도 그 판별이 됩니다. 우리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봉 의원께서는 이제 전문가가 참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취재단 30명이 가서 일단 지켜보는 거지 않습니까? 취재단도 어느 선까지 취재를 허용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폐기 전에 폭파 직전에 갱도 입구를 한번 보고 와서 나중에 이제 폭발하는 걸지 그런 순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허용할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북한 지도부의 결심에 달려 있겠죠. 그 이충근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 이런 결심이 있으면 단계적으로 안에서부터 쓰지 않은 갱도 2개도 이렇게 폭발을 해서 이것이 나중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나와서 북한이 이 갱도를 복구할 수는 있대 복구하려면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걸린다. 즉 미래의 핵은 정말 포기했구나 이런 증거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만 폭파한다면은 아직도 북한이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해중이라 그러죠. 혹시 모르니까 남겨놓는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미국이 북한을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도 만약에 북한이 100% 깨끗하게 모든 것을 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계속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과연 어떤 종류의 그런 물질을 써서 어떤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에서 무슨 물질이 사용됐고 얼마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제까지 북한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과 우라늄에서 마이너스를 했을 때 얼마를 북한이 신고를 하면은 정확하다. 북한이 완전히 정확한 신고를 했다. 이런 게 있어야지 북미 간의 핵 협상이 진전이 될 텐데 서로 의심만 하고 나는 정직한데 왜 안 믿냐. 우리는 모르겠다. 증거가 없다 했을 때 북한이 이런 증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북한 스스로가 지워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폐기 준비는 다 된 것 같아요. 위성 사진에 포착된 화면을 보면요, 4층짜리 전망대를 만들었고 또 새로 전망대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그 전망대에서 핵실험장의 폐기 장면을 볼까, 참관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궁금해하던데 일단은 뭐 위험성을 있다고 생각하면 오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비핵화 의지를 조금 더 대내외에 선전하려면 본인 직접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엇갈리던데 봉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까지 그 이미지 정치에는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4월 27일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은 깜짝 등장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풍계리 그 폐쇄 행사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의 결심에 달려 있죠. 근데 워낙 이제 평양에서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동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직접 그 장면에 출연하는 것은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그 생방송 중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2008년 영변 그 냉각탑 할 때도 저기 뭐 고위직 인사들은 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저도 뭐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편벽한 곳이고 또 차로 올라가야 되는데 차로가 굉장히 좁고 비포장입니다. 좀 험하니까 올라가는 길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경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외세에 굴복해서 비핵화하는 장면인데 최고 지도자가 그런 데 나타나는 것이 대국민 이미지에 이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봉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핵실험장을 폐기를 했는데 과연 향후에 복원이 가능한가? 복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이 핵실험장이 없더라도 다른 핵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뭐 인계전 도달할 때 시뮬레이션 통해서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한가 어떻습니까? 복원 가능성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핵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경도가 중요합니다. 안에까지 폭파시킨다고 할 때는 그 미래 핵 개발까지도 많이 회파하는 것이지만은 안에를 폭파시키지 않고 바깥에만 폭파한다 그러면 그건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실제로 미국 그 네바다 실험장이나 러시아의 그 노바야 그 실험장 같은 경우에는 터널 일부를 남겨놔가지고 그 아임계 실험을 거기서 했고요. 또 다른 그 용도로도 쓰고 그러거든요. 아임계 실험도 실험을 할 때에는 그런 터널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른 수단으로 할 때에는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지금 실험 횟수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차기 핵을 개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슈퍼컴퓨터 같은 아주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북한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치는 그래도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아까 그 방사선 피폭 얘기를 좀 드렸는데 예전에 그 카자흐스탄이요. 저기 세미파라친스키 핵실험장 굉장히 규모가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 폐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폐기 이후에 주변의 어떤 토양 오염이랄지 주민들에 대한 어떤 피해랄지 이런 게 제대로 조사가 돼서 실제 어떤 뭐 보상이랄지 뭐 이주랄지 이런 뭐 대책들이 마련이 됐었나요? 어떻습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넓습니다. 18,500평방킬로미터인데 우리 남한 면적이 4분의 1 정도 되는 그 면적이고요. 셋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지상 실험, 대기권 실험을 했고 동쪽에서는 수직갱도 실험을 했고 이 서남 쪽에서 이제 수평갱도 실험을 했는데 456차 실험 중에서 수평갱도에서 실험한 게 209회 제일 많이 거기서 했거든요. 소련이 물러난 다음에 카자흐스탄에서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하고 IAEA에서 3번을 가가지고 조사를 하고 나중에 이제 CTR 프로그램을 하면서 미국이 가가지고 같이 그 3년에 걸쳐서 그 이제 폐쇄하면서 그 이제 정화하는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그때 방사선 조사를 해보니까 지상 실험한 것과 수직갱도에서 좀 낮은 갱도에서 실험한 것 노출된 것이죠. 거기는 방사능 오염이 상당히 심각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고 대신에 수평갱도는 대부분의 그 방사능 물질이 화강암 그 암석에 묻혀가지고 녹아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바깥으로 노출된 오염은 거의 없었다고 그렇게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 그 정화를 해가지고 광산으로도 개발을 하고 일부 목축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또 그런 용도로도 쓰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수평경도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갱도 안에 일부 이렇게 그 고여 있는 물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여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일부 그 녹는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누적이 돼가지고 그 증가가 되고 있는 현상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게 나중에 지표면으로 이렇게 분출이 됐을 때에는 조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취재진들이 들어가 있어요. 풍계리 도착을 해서 지금 폐기 실험장 아마 지금쯤은 도착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어렵사리 거기 가지 않았습니까? 비행기 타고 정말 열차 뭐 12시간 이상 이용했고 버스로 도보로 지금 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근데 이제 북한 당국에서 이 방사능 측정기도 압수했고요. 위성전화, 방사령계 뭐 무슨 마우스까지 이렇게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가기 직전까지는 뭐 기자들 SNS 통해서 저희들이 간혹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소식을 접할 수 있었잖아요. 예. 예. 지금 그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현지 여건이 이걸 SNS도 중계할 수도 없고 나와서 이제 원산으로 나와서 방송을 보내야 되는데 글쎄요 유성 사진으로 먼저 판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기자들이 좀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그 동병상련을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 방사능 유출 위험까지도 있는데요. 그 어느 방송국처럼 이제 창고에 격리해서 이렇게 일하라 그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북한이 선정선동 전략에서 볼 때 좀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가 정말 긍정적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4월 27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무드가 이렇게 고조됐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했거든요. 고위급 회담을 몇 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또 김계관 외교성 제1부장 개인 명의입니다만 항의 성명을 내고 또 우리 취재진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 북한이 지금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거든요. 중재자 역할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그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점점 어렵게 하고 한국 내에서 겨우 만들어진 이 긍정적인 평화 무드와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 소탐대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계관 제1부상이 성명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전 행정부들이 써먹던 캐캐묵은 대조선 정책안을 그대로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은 유치한 희극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북한 정부도 자꾸 옛날 전략을 이렇게 답습한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계속 미국 정부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번 정부는 다르다. 김정은 정권은 다르고 정말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가 저절로 퇴색하게 됩니다. 이것은 북한한테 손실이 어느 나라보다 북한에게 손실인데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북한이 새로운 전향적인 자세를 해야지 6월 12일 미국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교수님께서 이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최선희 부상이죠. 외무성 부상이 또 이제 껄끄러운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이 펜스 부통령 발언 때문에 그랬는데 북한은 하여튼 리비아 얘기를 하면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 리비아 모델 언급이 트럼프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해명을 했잖아요. 아니라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리비아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은 과연 정확하게 리비아 모델을 인식하고 이야기한 것인가? 왜냐하면 우린 리비아에 가서 다 처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과 동떨어졌죠. 미국은 뭐 군사 행동을 한 적도 없고 했는데 그러면 리비아 모델을 들었을 때 북한 측 입장에서는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리비아 모델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여기 의심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리비아 모델을 다시 언급했고 거기에 대한 강경 메시지가 같이 따라왔기 때문에 북한 입장으로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정부 관리들은 리비아 모델이 아니라 트럼프 고유의 모델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 입에서 자꾸 리비아란 단어가 나온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에 대한 그 불신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하원 외교청문회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지원, 체제 보장, 평화 협정 이 얘기를 나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 측에서 이걸 원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제 지원, 체제 보장, 평화 협정 북한이 다 바라는 건데 사실상 그 순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미국 쪽에서 경제 지원을 먼저 이야기하다 보니까 글쎄요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지금 급한 게 체제 보장 아니겠습니까? 북한 쪽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제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이라든지 경제 그 제재 해제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체제 위협을 받는 것이 경제 제재의 효과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김기관 일부상의 메시지를 보면은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 건설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그 경제 혜택 약속이 폼페이오 장관이 대한민국 수준으로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하원 청문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비핵화와 비핵화 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했다.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뭐 북한이 듣기에는 아직도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고 미국이 듣기에도 북한이 이런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과연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를 하겠냐는 신뢰를 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핵실험장 폐기가 이제 진행이 되면 북한 측에서 일단은 비핵화 의지를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쪽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요구를 하지 않을까? 조선신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언급을 좀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 물밑 이제 작업이 있을 것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분명히 논의가 됐을 것입니다. 풍계리 이제 폐쇄 이제 행사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북한이 어떤 미국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할 때 어떤 수준이 적절할 것인가 얘기를 비록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은 2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안보부 장관과 함께 50분을 문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미국이 취하면은 한국과 미국에게 적합할 것인가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박사님. 일단 미래 핵무기, 그러니까 오늘 풍계리 핵실험장 미래 핵무기죠. 예. 그걸 제거를 하겠다는 게 이제 보여질 겁니다. 아마 오늘 중도요. 이르면. 자, 그렇다. 과거에 있던 핵무기 그런 프로그램 그거는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가장 또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까지 북한이 진전해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비핵화 프로그램의 본질은 지금까지 누적된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 물질과 설비들을 파괴하고 반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거기 그 이후에 또 역시 인력도 전환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본질이니까 그것에서 진전이 없으면은 이런 그 비핵화 진전 그 회담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래요. 그것까지 좀 조처를 해줘야 된다. 국제사회 요구가. 그러니까 지금 단계적 동시적 얘기 나오는 것들도 어느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핵물질과 핵탄두를 반출하겠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찰 검증 과정에서 설비와 인력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세심하게 공개적으로 하겠느냐. 그것이 하나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교수, 이충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